안녕하세요. 8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수업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런 걸 아는 것과 그리고 그런 원자를 원소 기호, 원자 번호로 나타내고 그리고 동위원소가 뭔지 그리고 평균 원자량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잠시 나오는 내용인데 원자는 일반적으로 원자 핵과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이 전자가 영어로 일렉트론인데 거기에 이 앞글자만 따서 E-라고 이제 전자를 많이 표시를 해요. 원자핵과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그칠 게 아니라 과연 그럼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원자핵에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미리 좀 알려드리면 먼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실험적인 배경들을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발견된 건 바로 전자예요. 전자는 요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발견을 해냈어요. 요 J.J. 톰슨 보통 이제 톰슨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빠 톰슨이 있고 아들 톰슨이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톰슨 앞에 이렇게 어떤 톰슨이냐고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을 이용했는데 그럼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음극선이 과연 뭐지? 라고 그래서 음극선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이 음극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음극선이란 요렇게 이런 관을 준비해 놓고 관이에요. 그 관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 보통 긴 데가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회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얘가 마이너스 극이고 또 플러스 극. 정말 이상하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발견을 해냈어요. 요게 이제 좀 공기가 있을 텐데, 요게 이제 형광물질 좀 또 붙여놓고 보니까, 요게, 요런 관에, 요런 막 형광을 띠는 형광물질을 발라뒀으니까, 당연히 고기를 통과하면서, 뭔가 형광을 띠는, 무언가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방출됐다라는 걸 발견을 해냈어요. 이걸 보고,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극에서 발생된 선이다라고 해서 음극선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 음극선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많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톰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톰슨은 방금 말한 것처럼 요렇게 음극선 실험 기구를 세팅을 해놓고 그 나오는 구멍에는 진공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게 진공으로 맞춰두고 그럼 음극선이 이렇게 통과를 할 텐데 근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냥 둔 게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통과할 줄 알았던 음극선이 이렇게 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음극선이라는 건 요 음극에서 출발한 거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설치해 두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죠.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휜 걸 보고 뭔가 마이너스 극을 띠는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해냈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판을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X자로 이 판을 좀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 막아둔 부분은 음극선이 이렇게 갈 때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낸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림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음극선은 이렇게 이렇게 막힌 데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가는구나. 직진성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톰슨이라는 사람은 요 방금 아까 세팅했던 음극선 실험에 프로펠러를 하나 중간에 위치를 해뒀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음극선을 딱 발사를 시켰더니
그랬더니 이 프로펠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음극선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힘이 있을 때 돌아가는 건데, 이 음극선이 그러한 힘을 프로펠러에 제공을 해줬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인가? 바로 음극선이라는 건 사실 그냥 선이 아니라 무언가 입자가 있어서 그 입자가 프로펠러를 부딪히면서 프로펠러를 돌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이라는 건 입자성도 띠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전하를 띠는 그 전기적 성질이랑 직진성, 그리고 입자성을 더해서 요 전자는 전자가 아니라 요 음극선은 무언가 입자로 된 전자라는 걸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톰슨이 처음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극선을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꿔봐도 똑같이 음극선이 나오고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내서, 그래서 톰슨은 지금까지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 원자는 그냥 땡그란 그냥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는 그냥 땡그란 원이 아니라 뭔가 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냈고, 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우리는 원소가 기본적으로 중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뭔가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를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뭔가 이렇게 균일한 플러스로 전하로 대전된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전자가 이렇게 뾱뾱 채워져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딩처럼 균일하게 플러스로 대전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마치 건포도처럼 전자가 이렇게 뾱뾱 차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푸딩 모형으로 되어 있다. 톰슨의 푸딩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발견과 함께 원자 모형이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발견된 건 바로 원자 핵이에요. 이 원자 핵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 처음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방사능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사능 물질, 우라늄이라든지, 폴로늄, 등등, 기타 등등, 라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핵 분열 같은 걸 하면서, 뭔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라는 걸 내놓기 시작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 이게 뭔지 러더퍼드는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원소라는 걸로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물질들은. 그리고 원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데에 전자들이 빽빽빽빽 차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알파 입자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플러스 입자를 띄고 있고 굉장히 단단하고, 얘가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전자총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기 시작한 거예요. 쐈는데 어디에 쐈냐면 요런 금 방막, 되게 얇은 방막에 쐈어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 이게 일단 톰슨의 원자 모형에 따지면 금 방막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이제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고, 원자는 이제 푸딩처럼 플러스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전자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알파 입자면, 알파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균일한 푸딩은 이 알파 입자를 막지 못할 테고, 전자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를 막지 못할 거다라는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알파 입자는 무조건 이렇게 다 통과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러더퍼드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톰슨의 푸딩 모형이 맞다면 다 통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틀렸고 기존의 돌턴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그냥 이 땡그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반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대부분은 다 통과했어요. 대부분 통과하는 걸 보고 그럼 톰슨의 모형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탱 하면서 반사되는 무언가, 이런 반사되는 것들이 반사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걸 보고 대부분 통과하는데 극히 일부는 반사가 됐네? 그러면 톰슨의 푸딩 모형도 아닌 것 같고 돌턴의 원자 모형도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통과하는 건 굉장히 원자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고, 이렇게 반사가 된 건 무언가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단단한 무언가가 가운데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로 원자핵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자핵이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 이렇게 탱 부딪혀가지고 반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알파 입자는 그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는 것까지 이 러더퍼드가 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이 발견이 된 거죠. 러더퍼드는 기존의 톰슨 모형처럼 플러스가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에 쫙 다 모여서 원자핵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주장에 이어서 발견된 물질은 바로 양성자예요. 이 양성자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사실 처음에는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 똑같아요. 요 골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여기까지 똑같죠. 이렇게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강력한 전압을 여기에 주면 여기 이렇게 음극선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극선이 흐르는데 이 골든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마이너스 극에 구멍을 좀 뿅뿅 뚫어놨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음극선이 이렇게 갈 테니까 전자가 이렇게 흐를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제 형광이 발생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이 뒤에서도 형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운데 이제 수소가 좀 있거든요. 수소 원소가 있는데 요 수소 원자가 이 수소 원자가 요 음극선에서 흐르는 전자와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 원소에 수소 원소에 있는 전자가 음극선에 있는 전자와 부딪혀가지고 나와서 양극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런 음극선의 형태로 끌려가고, 나머지 남은 이 원자에게 남은 플러스만 통과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얘가 그 구멍을 통과해서 형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나타내는 선을 음극선의 반대인 양극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수소 원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소, 그러니까 수소 원소에서 전자가 떨어진 수소 원소의 원자핵이 무언가 원자핵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를 그 금에다가 막 쏴줬다고 했잖아요. 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소, 질소라든지 등등등등등등 다른 원소에도 알파 입자를 막 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항상 수소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양극선도 뭔가 수소와 관련이 있었고,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다른 입자들에 막 쏴보니까 수소 원소가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 이걸 보고 이 그러니까 수소에 그 전자가 떨어진 원자핵, 요 알파 입자를 쏴주니까 수소 원자핵이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전자를 땐 수소 원자핵이 계속 발견되는 걸 보고, 원자핵에서 수소 원자핵이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핵, 그러니까 요 수소의 원자핵이 바로 양성자라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양성자가 발견이 된 거죠. 그렇게 양성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 네 번째로 발견된 건 중성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 중성자가 발견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헬륨은 우리 양성자가 2개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 중성을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전자수도 2개겠죠? 근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훨씬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2개, 그러니까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사실상 양성자의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양성자 2개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4개 분량이 나온 거죠. 그러면 2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뭐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럼 두 개만큼이 무언가 양성자가 아니라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언가 전하를 띠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에 나섰어요. 지금까지 아까 전부터 계속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쐈잖아요. 그 알파 입자를 금방막에 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베릴륨이라는 원소에다가 쏴봤어요. 이제 알파 입자는 우리가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알려져 있고, 요런 그 원자핵 두 개,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뭐 아직 중성자가 발견이 된 건 아니니까 뭐 대충 알파 입자가 요 헬륨의 원자핵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베릴륨에다 쏴봤더니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알파 입자가 뭔가 여기 통과한 게 아니라 알파 입자가 아니라 뭔가 중성을 띠는 뭔가 다른 선이 발견이 된 거죠. 중성이고, 그리고 근데 양성자와는 거의 같은 질량인데 살짝 조금 더 큰 그런 무언가 선이 발견이 된 거고, 그걸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쐈더니 뭔가 중성을 띠는 어떤 선이 발견되었고, 그 선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성자를 통해서 동위원소라는 걸 이제 설명이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이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동위치 원소, 그러니까 치가 생략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치,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일단 그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잖아요. 같은 원소인데 근데 중성자 수만 다르니까 무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질량만 다른, 그러니까 같은 종류지만 무게만 다른 동위 원소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드윅이 중성자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 원자핵은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원소 기호, 그리고 뭐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이런 거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원소 기호고, 그리고 그 왼쪽 하단에는 원자 번호, 그리고 그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왼쪽 하단에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써주고,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는 질량수를 표시를 해주는데, 그 질량수는 아까 봤듯이 원자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무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수를 표시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만 더한 걸 표시를 해주고, 그걸 원소 기호의 왼쪽 상단에 써주기로 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의 원소 기호를 써주고, 왼쪽 하단에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를 써주고,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는 무게를 써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소의 양성자 수는 1개고 중성자 수는 없으면은 1 써주면 되고, 만약에 중성자가 1개가 있다 그러면 양성자랑 더해서 2를 써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이제 정보를 주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몇 개인 걸 우리가 써줄 수 있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몇 개? 1개. 얘는 몇 개? 1개. 요게 이제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수라고 했었죠. 얘는 양성자수 몇 개? 2개.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수소가 양성자수가 2개일 수가 있나? 없죠. 양성자수가 2개인 건 헬륨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번에 헬륨 나왔네요. 헬륨 왼쪽 하단에 요거 뭐라 그랬죠?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수. 그러니까 얘는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수 해보면 되는데, 요 왼쪽 상단이 무게라고 했었는데, 무게가 양성자랑 중성자 2개 더한 거다라고 했었죠. 양성자 수가 하나인데 무게가 1이에요. 그럼 중성자는 몇 개? 0개. 그리고 여기는 중성자 수 몇 개? 1개. 그래야지 요게 2개 더해야지 2가 될 테니까요. 얘는 아예 고려 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양성자 수가 2개인데 중성자가 합해서 4개가 나왔으면 중성자 수는 당연히 2개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전자는 우리
여기 원소에서는 항상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1, 1, 2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수소 이온, 우리 수소 양이온 이렇게 많이 썼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양성자수가 당연히 수소니까 한 개일 테고, 중성자수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성자수는 0개가 되겠고, 전자수는 어때요? 원래 중성이었으면 전자수도 양성자수랑 똑같이 1, 1이어야 되는데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자수는 빵개,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표시되는 방법을 통해서 양성자수 몇 개, 중성자수 몇 개, 전자수 몇 개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방금 말했듯이 이번엔 탄소인데, 탄소 몇 번이죠? 6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수가 6이고, 원자 번호도 6이죠. 그리고 여기 10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무게를 의미한다 그랬죠. 무게는 양성자랑 중성자 2개 더한 거. 그럼 요거 보면 중성자가 6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자연계에서는 요런 양성자수가 6개이고 중성자수가 6개인 12탄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양성자는 당연히 탄소여야 되니까 6개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13탄소도 자연계에서 1.07%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탄소를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평균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 선생님이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10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요 98%, 1%를 반영해 주자. 그래서 각각의 비율에 맞게 원자량을 계산해 주자라고 하면서 그걸 평균 내보자라고 해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2탄소가 자연계에서 98.93%가 있고, 그리고 13은 1.07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비율해 준 걸 더해보자 라고 해서 평균을 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2.01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런 평균 원자량 그런 게 12.01이라는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67쪽에 CL도 자연계에서 35가 있고 37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평균 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도 가끔 물어보곤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요런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끔 요런 문제들도 나와요. 이제 우리 H2O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수소가 1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수를 하나 가진 2수소, 1번인데 무게가 2인 2수소, 보통 이제 중수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런 수소가 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수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무게를 16을 갖는, 원자량을 16을 갖는 산소 하나만 있을 때, 그때 물이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의 가지수는 몇 개인가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수소가 2개가 있는데 똑같이 1짜리 수소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6짜리 산소를 가지는 요 18의 분자량을 갖는 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그냥 수소 1수소를 갖는데, 근데 이번에는 중수소짜리 2짜리 수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16짜리 산소를 갖는다면 19의 분자량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수소만 갖는 거예요. 2의 원자량을 갖는 중수소만 갖고, 이렇게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그러면 20의 분자량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량을 갖는 산소가 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위원소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평균 원자량이라든지 아니면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의 가지수, 가능한 분자량의 가지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요약을 하면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어떻게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실험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 중요한 건 전자와 원자핵. 전자는 누가 발견했었죠?
톰슨이고 원자핵은 러더퍼드. 각각 어떤 실험이었는지 음극선 실험이고 그리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요 기억나죠? 여기 원소 번호 써주고 여기에 그 원자 번호 요게는 무게 써주기로 했었던 거. 그리고 동위원소란 무엇인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근데 중성자만 개수가 달라가지고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동위원소였고 그런 동위원소들을 고려해서 나온 원자량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평균 원자량 그 동위원소들이 그냥 원자가 이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분자들이 어떤 분자량이 가능한지 그 가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